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새해 증시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작년의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날 거라는 희망을 줄 만큼 상승 탄력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인데요. 화려한 상승세를 보인 글로벌 증시는 올해 적지 않은 위험을 안고 있죠.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모시고 글로벌 증시를 좌우할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김영익 교수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그리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을 거쳐 학계 자리를 잡았는데요. 예측을 잘하는 비관론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 증시 지금 조금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상승 탄력은 조금 좁혀지는 듯합니다. 예. 네, 교수님 올해 이제 투자자들 올해 증시,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글로벌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역시 이 증시를 좌우할 것은 저는 글로벌 이제 전반적인 경제 성적표 전망이라고 보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과 많은 위험 요인이 안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경계도 많은데 올해 안정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변수를 꼽는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는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은 낮아지는데요. 성장네. 한국은행이 올해 작년에 4%, 올해 3%, 우리 IMF도 예. 올해 세계 경제가 4% 이상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 정도 성장하면 잘한 성장이죠. 문제는 그만큼 성장할 것인가. 예. 저는 이런 전문기관이 전망한 것보다 성장률이 좀 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보다 낮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전망 보면은 네. 올해 그 3%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한 게 작년에는 수출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는 소비가 한 4%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예. 그런데 과연 소비가 그렇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동안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다. 빚으로 성장했다. 예,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융 불균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예.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 빚,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었다.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 이런 것이 금융 불균형이 해소되라는 해죠. 예. 이게 이제 연착륙되면은요, 3%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건 연착륙은 거의 없거든요. 연착륙이 거의 예, 없다. 오를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해요. 예. 근데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보다 그 이하로 떨어지죠.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자산이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자산을 통칭하는 예. 거죠. 예. 어. 그런데 이제 주가는 작년 하반기 미국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한 고점에서 10%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가대평가가 해소되고는 있어요. 과대평가가 해소되고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하루 평균 수출 금액. 예. 네. 이게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예.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보면은 예. 2000년 이후로 0.84나 돼요. 거의 1에 가깝죠. 아주 관계가 깊네요. 예. 예. 근데 그거로 평가해 보니까 물론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네. 지난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가 한 15%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아직도. 하루 평균 수출 금액에 비교해서 본다면 예. 수출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주가가 작년 6월에는 한 35%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일평균 수출 금액은 올라가면서 35%, 한 15%로 가대평가가 정도가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이미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가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집값 이건 견해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만은 제가 주택시장을 렌트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전세에 비해서 주택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장기 평균으로 하면 이게 평균에 접근해 가거든요. 그거로 보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전도시 기준으로 보면은 한 40 내지 50% 가대평가됐어요. 이게 한국은행이 지적하는 한국은행 그 정도는 이야기 안 하는데요. 금융 불균형이죠. 금융 불균형이 바로 집값이 40 내지 60% 50% 정도 과대평가돼 있다. 근데 이게 연착륙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오를 때는 항상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 이하로 가소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전월세 가격에 비해서 집값이 40에서 60% 과대평가돼 있고 수출 금액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15% 과대평가돼 있고 예. 이게 조정이 되는데 예. 급락할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라는 건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확률이 언제나 높거든요. 그런 조짐들 수출 동향 같은 걸 보면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요. 예. 12월 달에 전체 수출은 많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네. 금액 자체는 11월보다 12월이 25억 4천만 달러로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예측해 보면은 예. 올 상반기 금액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작년에 수출이 정말 많이 증가했는데 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음. 근데 우리가 주로 내구재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 거 많이 수출하는데요. 음. 예,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미국 뭐 다른 나라 소비 형태를 보면은 소비가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내구재 소비는 많이 해버렸어요. 집에 있으면서 가전제품 바꿨죠, 컴퓨터 바꿨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대표적으로 전 세계 소비의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미국 내구재 소비를 보면은 작년 6월이 수준 자체가 고점이었었어요.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예. 네. 그리고 11월까지 발표가 됐는데 예. 11월 수준이 작년 6월보다 낮습니다.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내구재를 이미 많이 사버렸으니까 예. 내구재를 우리가 컴퓨터, 냉장고, 뭐 TV 한번 바꾸면은 그건 몇 년은 걸리거든요. 우리가 주요 수출품이니까 그 예. 수출이 그러면 증가세가 증가세가 올해 수밖에 많이 없다. 둔화될 것이다. 아, 예, 저는 올 하반기 가면은 특히 연말 가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도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것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그것과 주가가 굉장히 상관관계에서 높다는 얘기는 그럼 주가가 하반기에 마이너스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도 가대평가됐는데 앞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은 예. 주가는 좀 오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작년에 조금 에너지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미국 S&P에 비하면 떨어졌는데 그것도 역시 그 수출 증가율이에서 예고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달 전에 지금 여기 나와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좀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자. 예. 예, 주가가 조정을 보일 시기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뭐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을 제가 전망하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작년 코스피가 한 2,8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명목 GDP로 하니까 적정 주가가 그렇게 나왔고요. 예. 11월 달에 사실 그 비슷하게 떨어졌었죠. 예. 예, 그리고 12월 달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올해 전환될 거냐. 네. 아니면 박스권일 것이냐. 아니면 예. 박스권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중에서 박스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올해는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 올까요? 하반기? 그럼 하반기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예, 저는 2분기, 3분기가 올해 주가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멀리 내다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식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해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해다. 예, 예. 아니,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보유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예, 가지고 그렇죠. 있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조금 참아야 되죠. 아, 예, 참아야 그런데 된다. 새로 주식을 살려면은 예.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한 해 주식을 100을 산다면은 예. 지금 당장 100을 사는 것보다 1분기에는 한 20%, 네. 예, 그다음에 2분기에는 한 40%, 예, 그다음에 뭐 3분기에 나머지 예. 이렇게 좀 나눠서 사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근데 멀리 내다 보면은 주식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싸게 살 수 예, 있는 그렇게 한 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위안을 주시는 형태의 말씀이신데 아마 작년 10월 무렵일 텐데요. 미국 증시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채에 의한 성장이다. 이게 한계에 달했다. 그러면서 내 평생 못 본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런 생각 지금도 같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뭐 평소에 보면 폭락 제가 그런 말씀보다는 그렇게 예. 제목을 내놨던데요. 제목은 그렇지만 예, 그 정도 제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미국 주가가 거품이다. 예, 그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드렸습니다. 보지 못한 수준의 거품이다 했는데 그게 예. 폭락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군요. 예,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미국 그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이요. 예. 작년 2분기 현재 332%였거든요.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예, 그 2000년 이후로 평균이 한 180% 정도 돼요. 음.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사상 거품이다. 최저 수준이다. 예, 그리고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였거든요. 예. 이것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7%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48%였거든요. 지금 53%까지 올라갔으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수준의 그런 거품이다. 예, 그래서 그만큼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이라든지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으로 없는 높은 수준이다. 예, 그럼 그 높은 수준은 유지될 수 없다는 없다고 걸 저는 보고 지금 포함하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럼 언젠가 꺼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꺼지는 조짐이 이제 올해 나타날 것이다. 올해 꺼질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제가 그때 나올 때는 2분기 데이터만 나왔었는데 최근에 3분기 데이터 보니까 예. 예, GDP는 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증가 속도가 둔화되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2분기를 거점으로 3분기에는 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예, 미국 가계 자산 주식 보유 비중도 2분기 53%, 3분기도 53%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그동안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 이거 신용융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4분기 데이터 보니까 예. 그게 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주식을 사기 위해 돈 빌린 게 좀 줄었다. 예. 근데 과거 보면 이럴 때가 거의 정점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 작년과 하반기에 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정점 무렵에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지금 S&P 500이 작년에 뭐 한 해 27%나 올랐잖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점이라는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 예,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이미 정점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를 결정하는 게 경기하고 거시기적으로 보면 유동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유동성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까? 대표적인 유동성이 이거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것도 명목 GDP에서 M2 통화량이 얼마나 많은가. 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더 중요한데요. 예. 뭐 미국 경제 올해 뭐 4% 안팎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전망하는데요. 예, 제가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월별로 계속 관찰하는데 예. 작년 10월 이후로는 이 전망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전망치가. 예.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예. 저 같은 거 전망하는 사람들이 뒤따라 가지고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치가 높이 나오니까 예. 뒤따라 가지고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올리거든요. 예. 근데 경제 성장 정점을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낮게 나옵니다. 지금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미국 선행지수 OECD에서 예.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미국 선행지수가 지난 7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11월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 예,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명목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가 뭐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하죠. 예, 저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미래를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한 거거든요. 네. 그럼 물가상승률보다 금리가 올라야지 네. 저축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지난 11월 기준으로 미국의 실질금리가 음. 마이너스 5%가 넘습니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인플레 물가 상승률이 6.8%. 엄청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국채 수익률은 1.5%. 1.5%. 역사상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가장 최저치예요. 그렇군요. 근데 실질금리는 뭐냐면은 실질금리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과거에 실질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마이너스 보인 되면 반드시 경제가 둔화됐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시차는 있습니다. 시차는 어떤 있겠지만. 때는 2분기 후에
경기가 많이 둔화됐고 침체에 빠졌고 어떤 때는 7분기 이 정도 과거 역사를 보면 시차가 있었거든요. 2분기에서 7분기 정도 시차가 있었는데 이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그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입니까? 우리도 마이너스죠. 우리 국내도? 예. 우리 지금 지난 거 12월 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죠. 그런데 기준금리 지금 1%고요. 예. 그다음에 아주 장기 국고채 10년 수익률이 2.2%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로 따져도 물가 3.8, 예. 뭐 금리 2.2%니까 우리도 역사상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지금 제일 예. 큽니다. 이 실질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크다는 것은 실질 금리라는 것은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 환경만 놓고 보면 전체 경제 성장률은 이제 둔화 쪽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이익,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또 작년에 뭐 S&P가 그렇게 올랐던 것도 경제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좁혀본다면 주식 투자 환경 그렇게 어둡게만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뭐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뭐 실제 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그동안 그 두 자릿수 하다가 올해는 그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다. 기업 이익 증가율 전망치도.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뒤따라서 높게 전망하고 떨어질 때는 뒤따라 낮게 전망, 경제 성장을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하면서요,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번 통계 분석 한번 해봤어요. 주가에 1개월 정도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개월 정도 후행. 지금 애널리스트 더 많이 똑똑해져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장 할 때는 뭐 2012년 이전이었었으니까 그때 보니까 주가가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치에 1개월 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뒤따라서 목표 주가 오르고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목표 주가 뒤따라서 하향 조정.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목표 주가 이렇게 올렸으면 이미 그 올리기 한 달 전에 시장에서는 주가로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주가가 선행합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 한 달이 줄고 경제 환경 안 좋아진다면 우리 투자자들 지금 뭐 미국 주식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그럼 주식 투자자들 발을 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발을 뺄 수는 없고 줄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줄여라. 있습니다. 미국 주가 거품이라고 보는데요. 역사를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주식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0년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꺼졌고요. 그다음에 95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미국의 IT 거품이 발생했죠.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그다음에 2006년, 2007년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6,000이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1,800까지 떨어졌죠.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여러 자산가, 특히 주식시장 평가해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그만큼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 그런데 발을 빼기보다는 좀 줄여라 보유량을 포트폴리오를.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좀 줄이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은 이미 그 조정을 보였죠.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덜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어디서 거품이 발생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디서 거품이 발생? 저는 그게 아시아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작년에 중국 주가, 우리 주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중국 특히 부진했죠. 올해는 중국 주가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좋아질 거로 보세요. 왜 우선 중국 주가 좋아질 거로 보세요?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은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5%까지 떨어질 거라. 저는 5% 이하라고 보고 있어요. 5% 이하로까지? 그런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에서는 돈이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으로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 주가보다 사실 좀 미국의 큰 금융회사들이 지금 중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늘리고 있습니까? 시장은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여전히 지금 많이 늘리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인데요. 전 세계 주요 투자회사들이
중국 금융자산 비중이 한 5% 안팎이라는 겁니다. 아, GDP는 전 세계에서 17%인데 예, 예. 투자 자산은 5%밖에 안 된다. 예. 그리고 결국 중국이 앞으로 뭐 외환시장, 금리 자유화 이런 걸 앞으로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빅테크 규제, 특히 최근 이슈가 많았는데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예. 그런 리스크가 투자하기는 좀 너무 위험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중국은 저는 개별 기업보다는 예. ETF나 펀드 중심으로 ETF나 펀드. 예. 어떤 분야의 ETF나 펀드를? 예, 제가 계속 작년 연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전 세계 그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예.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자동차 시장이 중국에서 굉장히 빨리 확대될 것이다. 예.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ETF를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긴 들었는데 작년에 중국 전기차 ETF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 최근에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까? 한 2배 올랐다가 네. 지금 한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추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오르는 것이 추세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예. 음, 그리고 올해 그 세계 주가 보면은 베트남 주가가 예. 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베트남. 예, 인도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네, 인도.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신흥국 시장 주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MSCI 신흥 시장 주가는 한 마이너스 6%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브라질, 브라질이 안 좋았죠. 예, 뭐 러시아도 별로 안 좋았고요. 예. 근데 신흥 시장에서 인도 상당히 좋았고요. 음. 예, 그다음에 베트남은 특히 더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를 좀 쉽게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좋아질 거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인도, 베트남 같은 아, 뭐 이런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계속 보고 좋아질 있습니다. 것이니까 미국보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비중 좀 줄이시고 어. 이런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예. 좋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거품이라는 얘기는 좀 몇 년 동안은 이런 상세가 유지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한번 그 트렌드라는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몇 년 네. 동안.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볼 때 예. 뭐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리라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최근만 보다 보니까 미국 주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미국 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니었어요? 그게 2000년 IT 거품 붕괴 예. 되고 나서요. 예. 미국 S&P 500이 제자리 돌아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렸어요. 네, 네. 10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렇게 좋은 회사도 예.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돌아올 때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예, 예. 근데 중국 주가가 그 사이에 한번 폭등을 했다가 또 폭락을 했죠. 폭락했죠.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GDP 대비 시가총액, 가계, 금융자산 2000년보다 지금 미국 주시장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만 봐가지고 미국 주가가 오른 것만 봤는데 네. 그 인전 10년을 보면은 미국 주가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요. 예, 예. 그래서 신흥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예, 가져야 그렇습니다. 된다. 우리 시장으로 조금 좁혀서요. 예. 우리 시장에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가진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데 요즘 최근에 뭐 올해 가장 유망한 업종이 어디냐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다 반도체 업종을 추천하거든요. 예. 삼성, SK, 하이닉스. 교수님도 삼성전자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기보다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제 가까운 친척이 삼성전자가 애들들 유학을 보냈다 그러는데요. 돈이 예.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거든요. 일찌감치.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옛날이지만 3만 원에서 옛날 가격으로 하면 300만 원이 100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가능하죠. 예. 네, 저는 그거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느냐? 예. 그거는 저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좀 그래요? 낫다. 올해 이렇게 반도체 생각합니다. 현장 좋다는데 왜 잠깐 참아야 됩니까? 삼성전자 대표적인 반도체가 경기 관련주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데 저는 반도체 경기만 좋을 좋아질 리가 가능성은 낮다. 예. 예. 경기 둔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경기 둔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 삼성전자 주식이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사가는 게 바람직하는데요. 뭐 지금 당장 뭐 제가 100 사고 있으면 100 살 시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조금씩 나눠서 예. 3분기까지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길게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리드하는 새로운 업종이랄까 조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야가 앞으로 미래가 참 밝다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분야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요새 유행하는 메타버스죠. 이게 메타버스. 추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이거는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 역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것도 탄소 제로시 들어가면서 장기적인 추세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이게 작년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아주 안 좋았죠, 작년에. 예. 네.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또 다른 모습 보이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앞서 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네. 예, 이 모든 것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성장 장기적으로 산업이니까 보면 결국 반도체 그런 것들을 예. 올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이 전기차 관련주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이제 위험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뭐 실적이 안 나는 회사가 막 폭등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아직 전기차도 안 만드는데 네, 갑자기 예, 주가 뭐 폭등했다. 주가 폭등하고 그런. 예, 그게 또 전기차 출시를 또 1년 연기했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추세인데 예, 추세에 비해서 너무나 벗어났다. 예. 예, 그런 주식은 좀 조심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자, 우리 이제 한 해 중요한 새해 이벤트가 있잖아요. 우리 대선. 혹시 이 대선 지금 여야 후보가 오늘 개장일에 그 증권시장 개장식에 둘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정책 면에서 볼 때 혹시 증시에 조금 도움이 좀 더 될 후보 그런 정책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 뭐 유튜브에 뭐 예, 대선 후보들이 말씀하셨죠? 모두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예, 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MSCI 우리가 선진 시장에 편입해야 된다. 물론 장단점도 있지만은. 네. 근데 모든 후보들이 증시에 관심이 많다. 예. 그래서 어떻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예. 예, 분위기는 좋아지겠구나.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경기 흐름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올해는 단기적으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네. 예, 단기적인 기대는 좀 낮추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기대는 낮추면 좋겠다. 그럼 개인 투자자로서 보통 우리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예, 제가 기대 수익률 4 내지 5%로 낮추십시오. 4 내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작년에 코스피가 3.6%, 예. 뭐 그렇죠. 4% 정도 되죠. 거기에 맞게 저는 기대 수익률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는 명목 GDP만큼 조금 더 성장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실질 GDP 기준으로는 예. 올해부터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명목으로 보면 한 3%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코스피 기대 수익률은 그것보다 1 내지 2%포인트 높은 4 내지 5% 정도. 네. 그러면 4 내지 5%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느냐. 예, 저는 저금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1%좀 넘거든요. 예, 그런데 4 내지 5%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걸 복리로 따지면 갈수록 큰 차이 나거든요. 네. 이 금리가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잠재 성장 올해부터는 2% 이하로 떨어지고 10년 후에는 0.8%, 20년 후에는 거의 0% 접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5년마다 뭐 1%포인트씩 떨어진다는 예. 그런 연구가 있죠. 그만큼 저금리 의미가 그거고요. 예. 예, 그거는 앞으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주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지금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댓글도 그런 게 있는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대 수익률을 4 내지 5%로 낮추라 그러면 정말 뭐 안전한 배당주 투자하는 거에 자족하라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시기에 관계없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가지 종목들 보면은 배당 많이 해주는 꾸준히 배당 잘해주는, 수익률이 예. 4 내지 5%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 직원들한테 강의하면서 임직원한테 가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맡기지 마시고 은행에 맡기지 말고. 예, 당신네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받으십시오. 네. 월급 받아가지고 매월
뭐 주가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주식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대평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주식 사가지고 예. 지금 배당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배당을 꾸준히 잘하는 회사? 뭐 예,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어떤 회사를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KT 같은 주식 가지고 있죠. KT. 그게 배당 수익률 4 내지 5%거든요. 예. 뭐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대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은행에 그리고 돈 맡기지 아주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오르거든요. 제가 예. 코스피 뭐 4 내지 5% 매년 상승한다. 그 정도는 올라요. 네. 그러니까 배당 받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쉽게 들리긴 하는데 투자자들이 그렇게 계속 하기가 또 다른 유혹에 좀 빠지잖아요. 투자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기본 원칙을 잘 안 지키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투자에서 많은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 뭐 시간이 다 돼가서 이 비트코인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비트코인 관심이 좀 젊은이들 많은데 투자할 만한 자산입니까? 비트코인? 할 만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입니까? 자산이라는 말은? 예, 예.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달러가치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달러가치 하락하면 여러 그 대체 자산을 찾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비트코인이다. 예,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뭐 많은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요. 자산의 일부 부분.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0% 안팎 10% 뭐 이 정도는 넘지 않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그런데 자산의 한 10% 이내로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교수님 이제 뭐 이론이 해박한데 실제 투자에서도 이렇게 성과를 거두실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꼭 좀 지켰으면 하는 원칙 같은 걸 다시 한번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그 자기가 잘하는 데만 투자라고 꼭 권유하고 싶어요. 잘 아는 종목에만. 예, 잘 아는 것만. 아는 것. 예, 예. 뭐 종목이든지 자산이든지. 예. 예, 저는 뭐 거시경제 흐름을 아니까 종목 투자는 안 하고요. 주로 ETF 투자를 합니다. ETF에. 예. 예, 그러려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시대의 흐름. 예. 아까 저 메타버스 제가 이런 걸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2차 전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네. 시대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발 좀 주식 투자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매년 수익률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4 내지 5%면 저는 만족하거든요. 예.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은 네. 주식 투자하는데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간접 투자 ETF나 이런 거 좀 예. 하시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조금 염두에 뒀으면 하겠습니다. 새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동향,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